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일 수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 일제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이탈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여러 발언들, 특히나 관세에 대한 리스크 다음 주까지 좀 확인하려는 경계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날씨가 무더운 나머지 오늘 여름 관련된 수혜주들로는 매기세가 강력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습기 그리고 에어컨 관련된 기업, 이런 작은 테마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켓 A컷을 통해서는요, 또 오늘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놓은 트럼프 그리고 머스크와 관련된 이야기로 한번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트럼프와 머스크 뜨거운 브로맨스를 보여주던 둘의 점점 더 격돌이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는요, 머스크의 추방을 고려해보겠다라는 강도 높은 발언을 했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제3당을 창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이 점점 더 격화되는 발언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OBBA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다양한 안들이 달려 있습니다.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개인과 법인세 감세를 연장하는 법안이 담겨져 있고요. 공화당이 현재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주 그리고 지방세에 대한 공제 산도를 4만 달러로 5년간 상향하는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고요. 또 메드케이드, 그러니까 이 의료와 관련된 그런 지원 같은 경우에를 축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농촌병원기금을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청정 에너지에 대한 기준을 유연화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반도체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국방비와 이민 예산을 확대하는 법안이 담겨져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수층에 좀 걸맞는 그러한 법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조금 화가 날 법한, 분노를 표현할 법한 법안이 두 개가 있는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종료하는 겁니다. 9월 말로 종료를 성큼 앞당긴 거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머스크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간밤에 상원을 통과했고 오늘 밤에 하원이 표결이 벌쳐지게 되는데, 만약에 통과하게 된다면 법안이 발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번 이런 감세안 같은 경우에 단순한 감세안이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국정과제들이 모두 담겨져 있는 미국 우선주의 경제 정책의 패키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OBBA 법안에 대한 통과 가능성이 열리자 머스크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간밤에 나눴던 둘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머스크는요, 미친 지출 법안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트럼프가 머스크가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게 조금 우습다라고 좀 표현을 했고요. 법안이 통과되게 된다면 신당을 창당하겠다라고 머스크가 발언하자 트럼프는 그는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주기도 했습니다. 또 중도 80%를 대변할 정당이 필요하다라고 머스크는 언급을 했고요. 트럼프는 머스크에 대한 추방을 검토하고 살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OBBA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머스크가 이야기를 하는 게 재정 적자를 유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트럼프는 이러한 재정 적자와 관련해서 전기차나 스페이스X 그리고 위성에 대한 보조금을 없앤다면 예산을 아낄 수 있다라고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렇게 머스크와 트럼프의 정면 충돌에 대해서 시장에서는요, 언론에서는 영향력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머스크가 조금 패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로이터 같은 경우는 OBB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머스크의 발언 영향은 불분명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월스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수많은 중도 정당이 시도를 했었는데 다 실패했고 10년 이내에 사라지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신당 창당에 대한 발언이 그렇게 신뢰도가 있지는 않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스크와 트럼프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격화가 되자 오히려 머스크가 지금 CEO로 있는 테슬라의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도 벌어졌는데요. 다음 장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테슬라가 간밤에 또 5%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6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시가총액 1조 달러가 붕괴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시장에서 이렇게 테슬라에 대한 매도세가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와 그리고 머스크의 발언의 격화가 된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이러한 수혜 구조가 붕괴될 수 있다라는 게 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세액 공제가 예상보다 조금 더 빠르게 종료되게 된다면 테슬라가 역시나 수익 구조가 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단계적 폐지와 정부 지원 감소 역시나 사업 모델 전환의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라고 시장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 중국과의 경계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회복과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배터리 협력의 차단 가능성까지도 거론이 되는 거겠죠. 여기에 중요한 게 2분기 인도 실적이 이번 주에 발표가 됩니다. 인도량 같은 경우에는 38만 7천 대가량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전분기와 비교한다면 두 자릿대 성장을 보이는 거지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역시나 12% 감소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와 머스크의 갈등뿐만 아니라 정책 리스크 여기에다가 실적의 회복이 조금은 유원하다는 것 또한 지금 테슬라의 주가의 하락으로 지금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적으로 조금 이야기가 격화됐을 때가 6월 초였습니다. 그때도 주가가 한번 급락했었다가 다시금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에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했었는데 이번 발언으로 또다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1조 달러가 붕괴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요 다양한 또 발언들을 내뱉었는데 그와 관련돼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버릇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0에서 3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세안이 통과된 후에 이런 폭탄 발언을 내놓은 건데 미국의 자동차 시장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의 자동차 그리고 기계, 2차 전지 산업을 지금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 내에 일본 점유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우선주의가 또 다시 느껴지는 발언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영향력이 어떻게 미쳐질까요? 다음 주 관세 유예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도 경계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위기 요소와 기회 요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위기 요소 같은 경우에 일본에 관세를 부과했는데 그렇다면 경쟁력이 있는 우리나라의 물품이 수출이 늘어나게 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트럼프가 우리나라 역시나 좀 저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위기 요소고요. 미국의 우선주의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배터리와 완성차 업체도 타겟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요. 일본에게는 되게 직접적으로 강도 높은 발언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관세로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또 힌트가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중국보다 일본이 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의 관세 변수는요. 양날의 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화 전략이 없이 수출만 의존하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2차 전지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2차 전지 일부 종목으로 하락이 크게 나오는 건요. 테슬라 수요가 둔화하게 된다면 배터리에 대한 발주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게 심리적으로 센티멘탈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조금 구조가 붕괴되게 된다면 당연히 실적으로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일본의 관세를 발언을 했다는 것도 우리나라 역시나 우려를 아예 없애지는 못할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2차 전지로 좀 지속되고 있다는 점, 반등이 나올만 하면 하락하고 있다는 점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 여기에 외국인 수급까지 악재가 동시에 나오면서 굉장히 상단이 막혀있는 답답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옥석 가리기 잘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국 안에 캐파가 높은 그러한 캐펙스가 높은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LG 엔솔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시장 2차 전지 일부 종목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유럽이나 중동과 같이 다른 시장의 판로를 좀 모색하고 있는 에코프로와 같은 그러한 기업들도 좀 꾸준하게 좀 체크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코멘트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악재만 있는 건 아닌 듯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옥석 가리기 잘 하셔서 투자 힌트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A컵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 구간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일까요?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2시 10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어제 연고점 경신 이후에 오늘 국내 증시는 조정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8% 가까운 낙폭을 장중에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낙폭 상당 부분 줄여낸 모습입니다. 일중 흐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 장 초반이 고점이었고요. 이내 좀 하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모습 확인이 됐었습니다. 오늘 장중의 저점은 3,032포인트 선이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낙폭을 조금 축소해 나가면서 3,066포인트 선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일중 흐름도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장 초반이 고점이었습니다. 787포인트 선이었고요. 오늘 장중의 저점은 769포인트, 1.8% 가까운 낙폭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마찬가지로 현재 구간 낙폭 축소해 나가면서 0.39% 하락한 78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수급 상황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는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탈했다라는 점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4천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는 흐름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1,000억 원 이상 현재 구간 담아내고 있는데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매도에서 매수로 포지션 변경이 있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팔아내는 물량 개인이 좀 받아내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수급 상황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들 팔아내고 있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6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은 매도 우위 포지션 가져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기관은 소폭의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상황, 개인도 역시 오늘 담아내고 있는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2천억 원 이상 매수 포지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반도체 투톱 역시나 향방이 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담아내면서 그래도 삼성전자 6만 전자를 지켜내고 있는 흐름 확인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간 많이 올랐던 만큼 오늘 차익 실현 크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2.6%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조금 담아내고 있다는 점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 움직임,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3거래일 연속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2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 현재 구간 2%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알테오젠만이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4%대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알테오젠 담아내고 있는 흐름이었고요. 에코프로비엠과 HLB,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일제히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는 4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좀 전환한 모습 체크가 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1.4%대 낙폭 키우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의 특징주들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는 HD현대건설기계입니다.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가 합병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매수세에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각각 이사회를 열고 이 합병에 대한 의결을 통과시켰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9월에 후속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내년 1월에 HD건설기계라고 해서 이 매출 8조 원 규모의 새로운 기업이 좀 탄생한다라는 소식에 기대감들 모아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HD현대건설기계 장중에 계속해서 이 두 자릿수 상승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특징주도 체크해 보시죠. 네, 다음 특징주는 애경케미칼입니다. 애경산업에 대한 매각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에 오늘 매수세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경그룹이 애경산업을 매각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AK홀딩스 그리고 애경자산관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애경산업에 대한 63%의 지분, 예비 인수 후보 5곳을 추렸다라는 소식에 이제는 좀 본격화된다라는 기대감들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장중에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26%대 급등 흐름을 이어갔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윗꼬리가 조금 달렸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마지막 특징주는 인트론 바이오입니다. 슈퍼박테리아에 대해서 이 항균 작용을 할 수 있는 신약 후보 물질 세 종을 미국에서 특허 출원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상한가 이탈 이후에 23%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간 특허 출원 이후에 사업을 좀 모색을 해왔던 흐름이었는데 이미 사업화에 대한 구상을 하고 나서 특허 출원을 했다라는 인트론 바이오의 이야기에 따라서 기대감들 더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 4,545원 선 지나가고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의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마켓 네이컷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켓 네이컷을 통해서는 미국의 OBB 법안 상원 통과와 관련돼서 국내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헤르메스 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OBB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게 됐는데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이 법안이 많잖아요. 그 가운데 네. 핵심 법안으로 보고 계신 게 뭔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지니어스법, 그거 일단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제조세 공제랑 그다음 중국 관련돼서 사전에 신고하는 그 법, 네네. 나머지 이제 그 법들은 워낙 유명하니까 일단 제가 집중하고 있는 거는 요건데 일단은 감세 쪽으로 좀 포커스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세를 일단은 하고 나서 저희 이거 맨 마지막에 아마 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감세 법안이 통과가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조금 진통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법안 관련된 종목군들을 미리 좀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니어스법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감세를 하게 되면 이제 세제에 대한 이런 수요를 또 늘려놔야 되기 때문에 관세랑 결국엔 국채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이유가 이제 국채에 대한 수요를 끌어내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채를 만들어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아마 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안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베센트 장관의 멘트를 보더라도 그냥 트럼프 책상 위에 올려놓으려고 거의 해놓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이유, 서클이라는 회사가 상장 이후에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유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회사들과 이렇게 좀 협업하고 연계하는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미국장에서 최근에 하루 이틀 만에 거의 1000% 올라간 종목이 있는데. 그런 종목군들도 결국에 이제 코인에 대한 거를 또 추가적으로 한다거나 혹은 코인을 사거나 이러한 종목군들이 좀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법안 되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오늘 좀 잘 가다가 네. 이게 약간 가짜 뉴스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창용 총재의 발언을 조금 잘못 이게 해석돼서 나간 기사에 영향을 받아서 오늘은 좀 급락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굉장히 특허 출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어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IRA 세제 혜택이죠. 결국에는 여기 안에 이제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싸우게 된 그런 내용들도 다 들어가는 건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내용, 그리고 태양광과 풍력 이런 쪽에 대한 이제 에너지 생성과 네. 이제 만들어내는 투자세액과 이제 세액공제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관련된 거는 아무래도 예민하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걸 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안보를 좀 보호하고 특히나 이제 중국의 굴기를 좀 꺾어보자라는 게 이 법안의 취지이기 때문에 다 합쳐놓은 게 그런 것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됐을 때 요 세 가지 부분이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BB 법안 중에서 좀 중요하게 바라보시는 핵심 법안을 좀 정리해 주셨고요.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트럼프 머스크의 발언의 수위가 계속 좀 강력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한 영향 때문일까요? 테슬라의 주가가 또 급락을 하는 모습도 나타났는데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했는지 단순히 이 이야기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아까 이 브리핑 되게 네. 잘해주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네.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자체가 빠르게 소멸되니까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수요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만약에 로봇택시가 상용화가 다 된 다음에 하면은 제가 봤을 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로봇택시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게 지금 로열티를 받고 이제 구독 경제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저거를 진행하게 됐을 때 당장 인도량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테슬라가 뭐 유럽이라든지 기타 부분에서 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지역과 더불어서 같이 크게 영향을 줬었던 부분이 중국인데 네. 이렇게 IRA 법안에서 세제로 이렇게 때린다라는 거는 결국엔 중국에 대한 그런 시장을 조금 견제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 테슬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일단 애초에 좀 잘 지내고 선거에서도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법안에 대한 풀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세제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완전 선회를 해버리니까 네. 실망감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전기차 의무 규정 폐지죠. 네. 저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두 가지가 좀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부가로 붙는 건데 결과적으로 테슬라 입장에서 지금 중국 시장을 놓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뭐 인도량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자율주행이 지금 미국 외에 중국 쪽이 지금 굉장히 좀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시장 자체를 놓쳐버리면 제가 생각하는 테슬라는 이제 스타링크를 통해서 전 세계에 대한 자율주행을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좀 핵심 산업군들을 놓쳐버리면 한 번 뺏기면 다시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쵸. 예, 그러다 보니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자국주의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재침입이 안 돼요. 우리나라 화장품도 아무리 잘 나가도 지금 중국에 다시 재침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그게 딱 자리를 잡으면 뚫고 들어가기 굉장히 힘든데 지금 시점에서 테슬라가 만약에 이런 갈등으로 통해서 중국에 대한 규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화가 돼서 그 시장을 놓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타격 자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이거는 이제 머스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의 얘기도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뭐 스타링크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 부분에서 분명 정부의 지원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밀어줬으니까요.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주고받고 한 건데 네. 굉장히 이제 맹비난을 하니까 네. 사실 그게 강대강으로 해서 되는 사람이 아닌 걸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네, 그쵸. 어쨌든 네. 강대강으로 좀 붙게 되면서 이게 갈등이 좀 격화가 됐고 이게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최근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테슬라의 주가가 200불 거의 초중반까지 빠졌기 때문에 맞아요. 아직은 그러면 이제 하방룸이 좀 되게 크게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충분히 저는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을 더 열어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테슬라 하방이 조금 더 열어두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요. 테슬라 네. 올랐을 때 뭐 같이 뭐 강력하게 오르지는 않는데 떨어졌을 때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죠. 네,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저는 뭐 제가 좋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기는 한데 네. 애매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절대적으로 뭐 넘버가 나오냐? 넘버가 안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최근 한 2, 3거래일 동안은 2차 전지 내에서 일부 종목, 예를 들면 네. 포스코홀딩스 같은 회사는 실적이 이제 저점을 좀 통과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의 리포트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좀 약간 투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줬는데 뭐 애경 케미칼 같은 뭐 실리콘 응급제라든지 아니면 미국 기업에서 이제 전고체 기술에 대한 이슈로 전고체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랑 완전 별개라는 거죠. 이제 테슬라에서 만약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전체적으로 공급에 대한 캐파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네. 그럼 테슬라발로 넣어가는 기업들, 우리나라는 특정 기업이 막 쏠린 건 별로 없어요.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시작해서 나눠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럼 거기서 발주가 줄어들게 될 거고 가뜩이나 중국에서 저가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렇게 테슬라에서의 수요까지 줄어버리면 사실상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지금 ESS로 치고 나가냐? ESS도 중국이 되게 잘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 다 따져봤을 때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런 배터리 ESS 쪽에서의 기대감은 뭐냐? 물론 이제 워낙 재생에너지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장을 하는 부분에서 전체 시장이 커지면 우리나라도 분명 수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과거에 이제 이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확대가 되면서 몇 년치 밸류를 땡겨왔었던 2차 전지 자체를 움직이게 만들 수 있겠느냐. 거기에서는 아직까지 좀
불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넘버가 찍히면 이게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나오면서 뭔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텐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게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산업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예 안 오르는 건 아니에요. 이제 네. 최근에 몇 달 사이만 보시더라도 뭐 특정한 요인 그리고 뭐 테슬라가 너무 크게 올라간다거나 그랬을 때는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분명 그 종목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다만 단점이 뭐냐면 연속성이 일단 없어요. 그리고 한번 그거 다 돌려서 보세요. 그러면은 급등한 날 이후부터 외국인이 다 팝니다. 물량을 팔고 그 물량을 개인이 다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계단식으로 그러한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산업적으로 정말 이렇게 턴을 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엔 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목표 주가에 대한 강력한 얘기 혹은 네. 리포트가 세게 나오는 종목군들에 한해서 잠깐 트레이딩 정도로 보시는 건 좋겠지만 요걸 이제 구조적으로 나 포트 짜가지고 해보겠다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조금 건너가야 될 길들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의 구조적인 축소는 뭐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오늘 우리 시장 어제 전고점 찍고 나서 좀 조정받고 있거든요. 오후장에 들어가니까 또 힘을 받으면서 낙폭 줄이곤 있습니다만 그래도 0.7%가량 하락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시장이 좀 다시금 탄력을 받게 된다면 반등에 대한 여력이 높은 섹터 어떤 걸로 보실까요? 저는 일단은 뭐 주도 산업이 움직여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좀 통상적으로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온 게 지주사 그리고 네. 이제 조선, 방산, 원전 뭐 이런 종목군들이 대부분 좀 빠지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하락했었던 주 요인은 저는 3%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속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원래는 좀 빠지는 방향으로 가다가 다시 할 수도 있다라고 좀 돌아섰어요. 그래서 그 결과값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결과값이 안 돌아오면요. 아까 이제 마이너스가 심했을 때보다 더 빠질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래요? 네. 염두를 하시고 봐야 네. 될 것 같고요. 근데 아직 결과값이 나온 건 아니니까 그걸 봐야 될 거. 만약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지주사 오늘 많이 떨어진 지주사, 그다음에 증권사 이런 종목군들부터 좀 올라갈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이제 변압기 쪽이 저는 제일 안정적으로 보여요. 조선, 방산, 변압기 쪽에서는 네. 그런 상황이고 조선은 지금 이제 1분기 때의 그런 실적의 상승 흐름을 네. 2분기 때 유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휴일도 많았고 그다음에 그런 수주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산업 자체는 좀 긴 사이클로 보면 네. 너무 좋지만 과연 분기적으로 계속 이런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올까가 조금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고요. 방산 같은 경우는 로템이 일단 결과값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로템이 지금 계속적으로 최종 결제를 앞두고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나와야 될 것 같고 오늘 UAE랑 이제 이 대통령이 대화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런 거에서 만약에 방산 협의 나오고 추가적인 코멘트들이 나오면 좀 움직이겠지만 그게 아니면 방산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왜냐면은 외국인이 지금 방산 쪽에서 되게 대거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 물량을 개인들이 담아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은 좀 염두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 쪽이랑 연계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현지화를 많이 해놓은 기업들 네, 이 좀 수혜를 받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변압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오늘 이창용 총재에 관련된 발언에 대한 기세가 나오면서 좀 많이 눌렸는데 지금 해외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뭐 서클이라는 회사에 대한 목표 주가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그 OBBB가 되면 저는 이제 국채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채워야 돼요. 그거 아니면 국채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마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도 저는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게 이제 기사가 10시 한 7분, 6분 이때 나왔거든요. 네. 그때부터 분봉 보시면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 주들이 급락을 했다가 대부분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일정 부분 좀 소폭의 조정 구간에 들어갔는데 어쨌든 3%룰 개정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시장 판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이러한 가운데서도 반등 여력이 높은 기대가 되는 섹터 분들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변화기 좀 안정적일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현지화 전략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미국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헤르메스탁의 하창한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앤 오프. 오늘은 물가 스위치를 켜보겠습니다. 지금 공식 물가 스위치는 오프입니다.
뉴스에선 안정됐다고 하죠. 물가 상승률도 둔화됐고 정점은 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소비는 왜 질주 중인 걸까요? 오프와 온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 이상한 물가의 풍경. 지금부터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균의 함정. 공식 통계는 평균값일 뿐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물가 CPI. 이건 정부가 정한 수백 개 품목의 평균값입니다. 교통비, 의류, 전자제품, 통신요금까지 포함되죠. 그러다 보니 일부 품목이 내려가면 전체 물가도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쌀값이 오르고 TV값이 내려도 평균을 내보면 안정됐다는 결론이 나죠. 하지만 쌀은 매일 사도 TV는 1년에 한 번 살까 말까? 여기서 물가 체감은 훨씬 다르게 나타납니다. 평균은 현실을 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자주 사는 게 올랐다면 물가 상승 체감은 당연히 온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물가의 체감도. 생활 밀착형 물가는 더 민감하게 느껴집니다. 장을 보러 가보면 알 수 있죠. 채소값, 고기값, 세제값. 이런 건 자주 사는 생필품입니다. 한번 오르면 바로 티가 나죠. 그래서 평균은 안정됐다지만 체감은 늘 비싸다로 돌아오는 겁니다. 또 생활의 반복성이 가격 민감도를 높입니다. 체감 물가는 자주 쓰는 것에서 결정되는데 지갑이 자주 열릴수록 더 예민해지는 거죠. 세 번째, 지출의 질주 본능. 소비는 수치보다 감정에 반응합니다. 물가가 떨어졌다고 소비도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식은 늘고 외식은 복귀했고 배달, OTT, 쇼핑은 이미 일상입니다. 지출은 감정, 습관, 욕구에 따라 그 자체로 움직이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물가는 오프일 수 있어도 우리의 소비는 온 상태로 계속 달립니다. 정리하자면 평균 지표는 현실과 다를 수 있고 물가 체감은 자주 쓰는 항목에 따라 달라지며 소비는 감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물가는 오프지만 소비는 여전히 온 상태. 그 온도차 속에서 우리는 매일 지갑을 엽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다음 시간엔 자산 스위치를 켜보겠습니다. 왜 자산은 멈추지 않고 계속 오를까요? 그 흐름 언제까지 계속될지 3분 안에 정리해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영입니다. 화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다음 주에 2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합니다. 성적표 공개 임박한 상황인데 2분기를 저점 찍고 3분기에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치 보면 일단 매출액이 76조 원 수준, 영업이익 6조 원대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가량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증권가 컨센서스인데요. 최근에 증권가에서 영업이익 5조 원 초반대로 바라보면서 컨센서스 크게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컨센서스를 약 15%가량 하회하는 어닝 쇼크 수준인데요. 실적 부진 원인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부문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또 고부가가치 제품 기여도가 부족하다라는 점이죠. 특히 증권가에서는 시스템 LSI 사업부, 파운드리 사업부 적자가 2조 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엔비디아 향으로 HBM 제품의 양산이 뒤늦어지고 있다라는 점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꼽힙니다. 파운드리 부분의 경우에는 상반기 기준으로는 적자가 영업이익이 적자 4조 원 이상 났을 것으로도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조심스럽게 하반기에 영업이익이 높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 9조 원대, 4분기에는 8조 원대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특히 HBM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2분기를 저점으로 3분기 영업이익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자체 개발한 10나노 6세대 D램이 내부 품질 테스트를 통과해서 양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D램 같은 경우에 HBM4에 탑재되는 제품으로 알려져 있고요. 올 하반기에 평택 4공장에 D램 라인을 구축해서 양산에 돌입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파운드리 부분에는 이제 2나노에 거는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요. 2나노 공정을 통해서 갤럭시 S26용 엑시노스 2600 생산 계획이 있다라는 점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 4조 원 적자를 상반기에 기록했을 것으로 보이는 파운드리 사업이 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새로운 폴더블 폰을 공개할 것으로도 또 이번 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9일에 갤럭시 Z 폴드와 플립 7을 공개한다라는 점도 삼성전자 주가 측면에서 지켜볼 만한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흐름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 보이는 가운데 그래도 삼성전자가 장중에 상승 전환하는 모습 포착이 됐죠. 현재 6만 5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 흐름 보이고 있고요. 오늘 SK하이닉스는 하락 전환해서 2%대 약세로 쉬어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한미반도체와 테크인, 리노공업까지 동반해서 3에서 4%대 약세로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쪽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목할 키워드도 제시되고 있는데 그동안 증시 상승에 대비해 봤을 때 제약바이오주가 좀 소외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6월 국내 증시 지수 중에서 KLX 300 헬스케어 지수가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한 건데요. 0.64% 6월 한 달 기준 상승하는 데 그치면서 코스피 상승률 13%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IM증권에서 이제 하반기 시장에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키워드 3가지를 꼽았습니다. ADC, 비만, 폐암이라는 건데 대외적으로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역시 관심도가 높은 트렌드에서 이벤트가 있는 기업들, 그리고 하반기 경기 둔화 국면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들, 정책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 등에 대한 선별적인 접근이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수급이 모멘텀이 있는 종목 쪽으로 쏠릴 수 있다라는 전망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지노맨 컴퍼니 오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DC, 향체 약물 접합체 모멘텀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ADC 산업에 주목을 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 수출에 3년째 도전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파이프라인 104의 경우에 올해 2월에 영국 파마에 기술 이전한 품목인데요. 올해 안으로 동물 독성 시험에 돌입을 하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추가 수출을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해 놨습니다. 이전에 파이프라인 111의 경우 지난해 6월에 스위스 팜에 5,860억 원 규모로 기술 이전을 한 바 있는데 8개월 만에 또 후속 성과를 보이면서 시장에서 기대감 높여가고 있고요. 또 후속 파이프라인인 120, 121, 122까지 후속 연구들도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에서 오늘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시세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노맨 컴퍼니 11%대 급등세에 연출하고 있고요. 역시 ADC 모멘텀 강하게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동반해서 4에서 6%대 오름세로 오늘 제약주 시세 이끌어주고 있고요. 엔지캔 생명과학과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역시 강세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네,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지주사, 금융주는 일제히 하락 전환하게 됐는데요. 오늘 법사위 심사를 통과하게 된다면 내일께 빠르면 본회의를 넘어서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여전히 정부의 증시 활성화 의지는 강하게 읽히고 있습니다. 어제 하반기 첫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동산의 대체 투자 수단으로 주식이 떠오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동산으로 투자가 쏠림 현상을 좀 경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는데 어제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다면서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지주사들은 일제히 하락하고 있지만요. 아직도 저평가 구간에 있습니다. 현재 PBR 0.8배를 시장에서 주요 기준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정책 측면에서 봤을 때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1차 목표가 0.8배 회복으로 꼽히고 있죠. 전일장에서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던 HS 효성의 경우에 여전히 0.6배 PBR에 머물러 있고요. 한화의 경우 0.8배 수준에 있기는 하지만 SK나 LG 같은 대형주들도 여전히 PBR 0.4배 수준입니다. PBR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있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인 방향성으로 봤을 때 0.8배 회복으로 좀 방향성을 잡고 가고 있다라는 점은 또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일제히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데요. 하나금융지주와 같은 금융지주사까지 일제히 약세를 보이면서 3%대 내림세 보이고 있고요. 어제 급등했던 한화도 12%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95,500원 선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SK와 두산 HS 효성까지 오늘은 4에서 6%대 약세 흐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 오늘 핫한 종목이죠. 인프라코어 합병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주가도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 이제 어제 HD 현대 인프라코어에서 각각 이사회를 열었고요. 합병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제어서 이 9월 16일에 HD 현대건설기계 측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하반기에 기업 결합 심사 등의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게 된다면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합병기일에 맞춰서 새롭게 이 합병회사가 흡수합병된 채로 출범하게 되겠습니다. 증권가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 합병 시너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목표 주가 13% 상향 조정하기도 했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도 이 합병으로 근원적인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중복 투자를 줄여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전략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했고요. 합병의 효과와 속도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나쁠 것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또 이렇게 코멘트를 남기면서 오늘 또 관련주들 동반해서 잘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 기계 섹터의 상승세를 또 끌어주고 있는데요. HD 현대건설기계가 17%대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인프라코어도 5%대 동반 강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목들 진성TEC와 전진건설로봇, 두산 밥캐까지 일제히 하락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들과 종목들의 시세 체크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증권가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SK증권 서용훈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의 특징주들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에 좀 눈길을 보내고 계실까요? 네, 오늘 특징주 종목으로 첫 번째로 현대차를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 조정 구간에서도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역대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최다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미국에서 제네시스를 포함해서 89만 3천 대를 좀 판매를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9.2% 늘어난 수치를 발표를 했고요. 결국에는 생각보다 좀 판매량이 높으면서 거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함께 이어지고 있으면서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와 현대모비스와 같이 그룹사들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이 특징으로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반기 판매 호조로서 좀 하이브리드 쪽에 대한 친환경차가 상당히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전기차 쪽에 대한 판매량은 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기차 판매량 자체에 대한 좀 한계 탄력성이 둔화되는 상황 속에서 하이브리드 쪽에 대한 판매량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현대차 입장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과 더불어서 2분기 상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좀 기관 매수세와 더불어서 최근 장기 이평선까지 돌파한 모습들을 좀 감안해 본다라면 현대차에 대한 상승 기대감을 좀 가져볼 만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차원에서 특징주로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CJ 제1예당 좀 보고 있습니다. 정부 민생회복지원금에 따라서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상법 개정안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좀 추경 예산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통과된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1차적으로 7월달 민생회복지원금의 지원이 결국에는 소비주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로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 올해 실적이 상저하고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증권사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베트남 법인에 대한 매출 증가가 이어지고 있고 기술적으로 흐름을 볼 때도 최근 거래량과 동반한 기관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오늘 시장이 좀 특징주로서 뽑을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와 CJ제일제당 점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종가 베팅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종가에 베팅해 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될까요?
네, 뭐 종가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뭐 제일제당과 비슷한 흐름으로서 뭐 BGF 리테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CU 편의점으로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뭐 정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발생을 했을 때도 거기에 대한 소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뭐 대형 유통사 같은 경우에는 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편의점주들이 거기에 따른 수혜를 좀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코로나 때에도 거기에 따른 매출 성장이 상당히 부드러웠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인해서 편의점주에 대한 상승 실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 건기식이 뭐 다이소와 더불어서 뭐 CU 편의점까지 전국 6천 개의 특화점을 선정함으로써 판매가 이루어진다라는 소식까지 좀 전해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제 종가로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BGF 리테일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의견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한자리에 모아서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식인포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장에서 포착한 파이널샷의 15개 종목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역시나 날이 뜨거우니까 파세코, 산일전자 같은 여름 폭염 관련주, 가전제품 관련주 오늘 뜨겁게 움직이고 있고요. 하이브의 경우에는 이제 BTS 완전체 컴백 소식에 52주 신고가 찍었다가 반락하는 흐름입니다. 동원산업 주주가치 재고 기대감에 급등하는 흐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애경케미칼은 애경산업에 관련해서 인수전이 흥행할 것이란 기대감 속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종목 포착해 주셨을까요?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HD 현대건설기계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이제 인프라코어의 합병 소식 전해지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합병 이슈를 어떻게 해석해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시장에서 지금 뭐 현대건설기계, 인프라코어 그냥 같이 이제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가장 시장에서 궁금한 건 지금 이제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분들이 현대건설 기계를 사는 게 좋으냐 아니면 인프라코어를 사는 게 좋으냐 그게 사실 뭐 둘 다 살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시장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 이제 어떤 걸 사는 게 가장 나을까 이걸 이제 뭐 주주가 아닌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어제 이제 장 마감 후에 이제 이사회에서 이제 합병에 대한 이제 안건의 의결이 돼서 오늘 이제 시장에서 뜨거운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1월 1일 날 이제 현대건설 기계로 이제 다시 출범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이제 7월 16일 기준으로 주주가 확정이 되니까 7월 14일까지 관심 있는 분들은 뭐 건설 기계든 인프라코어든 이제 7월 14일까지 매매를 마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비율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것 때문에 지금 어떤 걸 사야 되는지 좀 시장에서 혼란스러운 거죠. 현대 인프라코어 이제 한 주당 현대건설기계 0.162주를 주니까 뭐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인프라코어 6주를 갖고 있으면 이제 현대건설기계 한 주를 주는 건데 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인프라코어가 좀 약간 유리한 상황이죠. 주가가 여기서 안 움직인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인프라코어 주가에다 곱하기 6을 했을 때 현대건설기계보다 커지면은 메리트가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6을 곱했는데 현대건설기계보다 낮으면은 인프라코어 사는 게 낫겠죠. 근데 뭐 주가는 계속 움직이는 거니까 사실 그게 오늘만 봤을 땐 인프라코어 사는 게 이득이긴 합니다만은 뭐 어쨌든 현대건설기계 주가가 올라가는 게 좋은 거죠. 일단은 그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네. 일단 중요한 것은 왜 이제 합병을 하느냐. 사실 시장에서는 어차피 그 건설 기계나 인프라코어나 똑같은 어떤 뭐 분야를 하고 있는데 굳이 두 개로 나눌 필요가 있느냐, 언젠간 합병을 하겠지라는 의견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좀 올 것이 온 듯한 그런 느낌이긴 하죠. 현대 입장에서는 뭐 경쟁 심화 과정에서 두 회사를 합쳐서 일단은 덩치 좀 키우겠다 이런 것이 이제 합병에 대한 어떤 주 목표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사를 통합을 해서 이제 매출을 14조 8천억, 뭐 그냥 15조라고 해도 될 텐데 14조 8천억이라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목표를 정했는데 14조 8천억 지금 현재 건설기계 인프라코 두 회사를 다 합쳐도 매출이 8조가 안 되죠. 한 7조 한 6천억 정도 될 겁니다. 두산 바켓보다 또 떨어지죠. 근데
지금 현재 현대건설기계가 글로벌 매출 기준으로 건설기계 매출 기준으로 굉장히 좀 아래에 있습니다. 25위 정도. 그다음에 인프라코어가 이제 21위 정도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양사를 다 합쳤을 때는 20위권 초중반에 있던 두 회사를 합치면 이제 13위권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1위까지는 좀 약간 갈 길이 멀죠. 좀 불가능할 수도 있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캐터필러가 매출만 봤을 때는 연매출이 이제 88조 원이 나오는 회사라 양사 지금 합쳤을 때 8조 원이 안 되는 매출은 아직은 좀 최상위권으로 가기에는 좀 갈 길이 좀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회사를 합쳐서 시장에서 긍정적인 어떤 뭐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 벌써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차트랑 수급 한번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새로운 이슈가 나왔을 때 사고 있던 쪽이 판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 호재라고 보기는 좀 힘들겠죠. 근데 지금 수급이 명확하게 갈려 있는데 파란색 선이 기관이 매수 쪽 추세고 빨간색 선의 외국인이 최근에 매도 추세였었는데 이게 오늘도 그냥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있던 기관은 이거는 뭐 좋게 생각을 하는 거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냥 팔던 길 그냥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 현대건설기계가 역사적인 신고가가 10만 원 초반이거든요. 10만 원 5천 원, 4천 원 정도 구간인데 네. 오늘 일단 88,000원에서 시장의 분위기로 봐서는 일단은 뭐 신고가 근처까지 트라이가 한번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HC 현대건설기계 이제 흡수합병 시너지가 얼마나 날 수 있을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셀트리온이에요. 셀트리온 오늘 시세 좋습니다. 제약도 함께 가면서 네. 급등세 펼치고 있고 제약 업종의 상승세를 사실상 오늘 주도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흐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5% 올라가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처럼 느껴지는 게 맞아요. 그동안에 너무 안 올랐기 때문에 5%가 마치 다른 종목군들의 한 15% 정도 올라가는 차트에서도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 한 2주 동안 계속 2주 이상 횡보했죠. 횡보하다가 오늘 5% 뭐 나름대로 굉장히 좀 그 횡보세를 깨고 상승 쪽으로 턴을 하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기술적 분석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뭐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이제 셀트리온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셀트리온은 이것 때문에 움직입니다. 기존에 안 나왔던 건데 새로운 재료가 나왔어요. 이런 건 사실 없죠. 과거에 있었던 게 그냥 시장에서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새로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이제 올라가는 부분인데 사실 셀트리온을 보는 시선 중에 긍정적인 시선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좀 부정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진펜트라, 미국에서는 이제 진펜트라라고 부르고 이제 유럽에서는 램시마 SC로 부르죠. 진펜트라가 사실 작년 말서부터 셀트리온의 증권사들 리포트를 보면 올해는 진펜트라에 해다. 이거 갖고 셀트리온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딱 한 가지 단어가 이제 교집합이 되는 게 진펜트라였었는데 사실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떤 뭐 폭발적이진 않았죠. 그리고 바이오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좀 약간 인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악재도 좀 많이 이제 주가 흐름에 적용이 됐었었는데 이 이제 진펜트라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 다시 좀 약간 퍼포먼스가 좀 3분기서부터 나올 것이다. 이런 어떤 해석이 좀 있었죠. 유럽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잘 나가죠. 유럽에서는 램시마 SC라고 부릅니다. 유럽에서 이제 4분기 기준에서 일단 작년 4분기죠. 한 22% 점유율. 이 진펜트라나 이 램시마 같은 경우는 원래 얀센약이죠. 얀센, 레미케이드 이제 복제약, 바이오시밀러인데 프랑스랑 독일에서는 뭐 29%, 44%로 굉장히 좀 점유율이 높은 상황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미국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막 아파도 막 그 돈이 없어갖고 병원을 잘 못 가잖아요. 이게 의료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미국에선 약을 이제 신약을 개발해서 미국에 유통을 할 때 보험사에 등재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보험사와 중간 단계에는 이제 PBM이라고 파마시 베네핏 매니저도 그러니까 약을 이제 도매업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쪽 이제 등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뭐 3군데 이상 등록을 해서 지금 보험 시장에 한 뭐 90% 이상을 적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뭐 1,000억 원 얼마 전이죠. 1,000억 원 자사주 매수 발표를 하면서 벌써 이제 올해만 하더라도 7번째죠. 한 6,500억 정도 규모를 자사주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주가에는 전혀 영향이 좀 없었습니다. 주가에는 긍정적인 흐름이 아니었고 다만 좀 부정적으로 셀트리온을 시장에서 보는 시선은 어떤 시선이냐면
셀트리온이 지금 서정진 회장이 CDMO, 이제 삼성바이오처럼 위탁 생산을 굉장히 크게 키우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여태까지 뭐 1,000억 원인가요? 그 딱 한 번 수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삼성 파운드리를 보면 네. 이제 그 어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파운드리로 안 맡기는 이유가 어떤 TSMC와의 기술적인 이유도 있지만 우리 거를 삼성에다 맡겼을 때 이게 좀 기술 유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시선도 있거든요. 근데 바이오 시밀러, 복제약을 만드는 셀트리온한테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 위탁 생산을 맡겼을 때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좀 수준을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증설과 관련돼서도 상당히 좀 약간 뒤늦게 좀 약간 예정됐던 것보다 그 증설 같은 게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사업 내용이 다르긴 합니다만 사실 글로벌 빅파마들의 20개 중 17개를 이제 고객사를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좋은데 셀트리온도 이 CDMO 사업을 좀 키워야지 어떤 주가의 레벨업과 시장에서 보는 시선이 많이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정말 안 좋습니다. 수급이 정말 안 좋고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거의 산 게 없을 정도로 계속 매도가 나왔죠. 주가가 올라가면 이상할 정도로. 근데 오늘 외국인들 기관이 이제 동시 순매수로 좀 전환이 되면서 주가 흐름이 나름대로 좀 시원하게 반등을 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요. 기존에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선입니다. 저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밑으로 안 떨어지는 가격대였었어요. 근데 작년 말에 한번 쳐졌다가 다시 올라섰고 올해도 계속 그 밑에서 유지되다가 위쪽으로 확실하게 좀 돌파하는 모습, 기술적 분석도 상당히 점수를 좀 주고 싶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오랫동안 좀 횡보를 해왔는데 이제는 좀 반등해 볼 수 있을지 꿈틀거리는 주가 흐름 점검해봤습니다. 결국에는 CDMO 사업에서의 어떤 관건이 앞으로 중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자,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들 점검해봤고요. 이번에는 공략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공략주 어떤 종목 준비해 보셨습니까? 네, 좀 약간 심심하긴 한데 뭐 내수주기도 하고 뭐 수출주의도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좀 그 혼란스러울 때 좀 굉장히 좀 지지력이 강한 좀 뭐 KTNG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KTNG요? 네. 네, 이유는요? 네, KTNG 지금 시장에서 뭐 안 좋은 코멘트가 나왔는데 주가는 오히려 더 오르고 있죠. 그 이유를 좀 잠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달, 5월달 국내 담배 수출이 뭐 담배 수출 KTNG 빼고는 하는 데 곳이 없으니까 담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가 감소를 했다. 근데 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달, 2월달과 비교를 했을 때 4월달, 5월달 담배 수출액이 17%가 감소를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는데도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죠. 그 이유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현지 생산이라는 단어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KTNG 같은 경우는 일단 2008년도에 튀르키예 공장을 설립을 해서 이제 올해 증설을 완료를 했죠. 연간 한 120억 개비의 담배를 이제 생산을 하는 공장이고요. 이제 중남미 시장을 이제 그 노리기 위한 어떤 그런 시장 공장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이죠. 24년도에 카자흐스탄에도 이제 어떤 담배 공장을 완공을 해서 일단 수출 쪽을 굉장히 좀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1년도에 인도네시아 공장 만들고 일단 2공장, 3공장 계속적으로 캐파를 증설해 나가고 있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수출량은 줄고 있지만 현지화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수출량은 시장에서 악재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KTNG를 분석을 하실 때 그냥 담배만 보면 안 되고요. 이제 부동산 사업도 같이 봐야 되는데 네. 수원 스타필드 가보신 적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 부지가 KTNG 부지거든요. 그래서 신세계에서 올려서 영업이익을 반반씩 갖고 가죠. KTNG가 이제 뭐 시내에도 빌딩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조금씩 매각을 하면서 담배 사업에 좀 집중을 하겠다라고 해서 어떤 수출이나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2분기 실적은 전년비 대비해서 이제 매출은 6%, 영업이익은 4% 거의 증가할 것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차트 잠깐 보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좀 야금야금 올라옵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약간 얄밉기도 하고 시원하게 한번 좀 장대 양봉 한번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야금야금 올라가는데 그래도 시장이 좀 약간 혼란스러울 때도 계속적으로 견조한 조정과 상승을 유지를 하면서 선언한 날 그어놨어요. 네. 이게 이제 한 몇 년 동안에 계속 고점으로 작용을 했던 그 가격 라인인데 뭐
아까 이제 셀트리온이나 뭐 다른 종목군들처럼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이제 이 가격대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서 차근차근 돌파를 하는 흐름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고 오늘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 수급은 동시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적인 네.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인 전략 이제 매수가 지금 현재 13만 100원이네요.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윗방향 조금 더 열어놓을 필요성이 있고 13만 원 전후면 뭐 매수가 괜찮고요. 목표 가격은 KTNG 치고는 좀 약간 갈 길이 멀어 보이긴 합니다만 15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매 가격은 12만 원으로 약간 좀 타이트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TNG 오늘의 포착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목표가 15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시장 3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많이 검색하고 있는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는 나트륨 배터리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카본,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핵심적인 소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애경 케미칼 측에서 하드카본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납품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에 오늘 나트륨 배터리 관련한 종목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나트륨 배터리가 시장이 개화가 되면 하드카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애경 케미칼도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오늘 기대감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한 종목들 흐름 체크해 보시면요. 현재 구간에서는 애경 케미칼 14%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26%대 급등 흐름을 이어가기도 했었는데요. 특히나 오늘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는 애경 산업의 매각 관련한 소식들도 부각이 되면서 더 급등 흐름을 이어갔던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 대부분 좀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글 같은 경우는 오늘 두 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갔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8%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그밖에 대보마그네틱 4%대, 메가터치 3%, 또 나인테크 같은 경우는 약세로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폭염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을 이어가고 있기도 하고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이 무더위 관련한 종목들의 매수세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어컨부터 제습기 또 빙과류까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파세코 같은 경우 현재 구간 20%대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위닉스 12%대 강세, 그밖에 신일전자, 크라운제가 빙그레까지 일자에 빨간불 켜내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태양광입니다.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 상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이 상원 통과 직전에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법안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이 됐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이 소식에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태양광 관련주들의 급등 흐름 이어졌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이 영향 받아가고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들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6%대까지 급등 흐름 이어간 후에 현재 구간 5%대 상승 탄력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루 같은 경우 4%대 강세, SK 이터닉스, 광명전기까지 일자에 빨간불 켜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체크해드렸습니다.
바이오 스토리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 김진수 기자와 함께 하반기 바이오 산업에서 우리가 챙겨봐야 될 이슈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님과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올해 상반기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 업계 동향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기업들의 기술 수출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부분 보면 좋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좀 기술 수출 부분으로 좀 보자면은 간략하게 네. 정리하자면 꽤나 괜찮았다. 이 정도로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한국제약바이오 협회에 따르면은 올해 상반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수출 총 계약 규모가 이제 비공개 네. 계약을 제외하고요. 약 12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이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50% 정도 증가한 것이고요. 지난해 연간 기술 수출 규모인 8조 원을 이미 넘어선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지난해 연간 기술 수출 규모를 우선 절반가량 지난 시점에서 넘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기술 수출을 한 효자기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어떤 기업이 기술 수출했냐도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ABL 바이오, 알지노믹스, 아리바이오, 에이비온, 올릭스 등의 바이오 기업들이 좀 기술 수출을 주도했습니다. 먼저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뇌혈관 장벽 BBB 셔틀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한 면역 항암 치료제 기술을 약 4조 1천억 원 규모로 기술을 이전했고요. 이 점에 알지노믹스는 리보엑산 치료제 기반 플랫폼을 이전하면서 약 1조 9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그다음에 알테오젠이 약 2조 원대의 기술 수출 계약, 그리고 에이비온이 약 1조 8천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조 단위 이상의 거래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와, 계약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그렇다면 어쨌든 세계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규모 자체도 큰 듯합니다. 어떠한 측면에서 이렇게 좋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최근에 이 K바이오가 주목받고 있다는 것은 모두들 아실 것 같고요. 이런 주목받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점차 이제 규모도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이제 기술 수출 건당 이제 평균 금액이 1조 3,400억 원으로 기록됐습니다. 이는 2023년 5,300억 원, 그다음에 2024년 약 5,600억 원과 비교해서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도 분석이 되고요. 또 이제 올해 상반기 기술 수출 계약 상대방도 살펴봐야 되는데 이 계약 상대방을 보면은 일라이 릴리나 이제 글락소미스클라인, GSK 등 이제 글로벌 상위 22 이제 빅파마 비중이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제 또 비교해봐야 되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작년이 13%, 2023년이 20%, 2022년에 18%였던 것과 비교해서 굉장히 빅파마 비중이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인정해주고 기술 수출 계약까지 성공을 한 건데 그렇다면 기술 수출 측면에선 굉장히 좋아요. 그렇다면 바이오 기업들 주가 측면에서 어떨까요? 네, 올해 이제 상장한 기업들은 좀 그래도 괜찮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달 말에 상장한 이제 GF 생명과학을 제외하고서 올해 상반기 코스닥에 상장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공모가 대비 평균 주가 상승률이 약 56%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인 것은 미용 의료기기 제조사 아스테라시스이고요. 167%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이제 ADC 항체 약물 접합체 기술을 보유한 인투셀이 122%가량 상승했고 FDA의 이제 동물 실험 폐지 수혜를 가장 입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78%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 전체가 좋아진다면 하반기에도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지금 상장을 준비 중에 있을까요? 네, 하반기에 이제 바이오 기업들 IPO도 굉장히 많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이제 먼저 단백질 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이제 프로티나, AI 뇌 영상 분석 기업 뉴로핏, 장기 지속형 제형 기술들을 보유한 G2G 바이오 등이 이제 하반기 상장을 준비 중입니다. 뉴로핏 같은 경우에는 일라이릴리와 데이터 기반 협력을 진행 중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보다는 좀 더 늦어서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될 것 같긴 한데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릴리와 이제 2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한 만큼 앞으로도 좋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상반기에 좀 특징적이었던 종목군들 기업별로 좀 나눠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제약바이오 기업은 어떤 종목으로 선정하셨을까요? 네, 올해 이제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네. 이제 상승률을 봤을 때 가장 많이 이제 주가가 오른 것은 젠백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젠백스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만 주가가 3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젠백스는 이 파이프라인 하나 가지고 있는데 GV1001이라는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GV1001 같은 경우 현재 알츠하이머, 진행성 핵상마비, 루게릭 등을 적응증으로 개발 중에 있고요. 올해 하반기엔 이제 진행성 핵상마비 임상 3상 진입 또는 이제 그리고 또 알츠하이머 임상 2상 데이터 도출 등이 예상돼 있는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300% 이상 상승했는데 반면에 좀 아쉬운 흐름을 보여준 기업도 있습니다. 바로 HLB 그룹인데요. HLB 그룹 지난해 생각하면은 기대가 정말 컸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다소 아쉬운데 왜 그런 걸까요? HLB 네.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과 관련해서 임상이나 품목허가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으면서 이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먼저 이 HLB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해 상반기 57%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말에 이제 미국 자회사 리젠트리가 진행한 신경 영양성 각막염 NK라고 하는데요. 이 치료제로 개발 중인 RGN-259의 유럽 임상 3상 톱라인 결과를 발표했는데 통계적 유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는데요. HLB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데이터들을 공식 수령한 후에 이를 이제 면밀하게 분석해서 다른 방법들을 강구한다는 계획이고요. 또 아직까지 이제 유럽에서는 이런 유의미한 데이터 확보에 실패하긴 했지만 아직 미국에서는 임상 3상이 계속해서 진행 중인 만큼 해당 데이터도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HLB의 리보세라닙 FDA 허가와 관련된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50%가량 하락했고 HLB 사이언스는 48%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이 HLB에 따르면 엘레바와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미국 FDA에 타입 A 미팅을 신청한 뒤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타입 A 미팅이 뭐냐면은 FDA의 신약 품목 허가를 신청하는 기업들이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FDA 관계자와 사전에 이제 논의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타입 A 미팅 같은 경우에는 FDA에 요청한 후 30일 이내에 미팅이 개최되기 때문에 7월 중에는 미팅이 아마도 열리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예상되고요. 따라서 이제 하반기에는 이 FDA 허가, 리보세라닙 FDA 허가에 대한 이슈에 주가가 많이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FDA 허가 이슈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 하반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 하면요, 알테오젠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이기도 한데요. 어떠한 이슈들 저희가 바라봐야 될까요? 네, 먼저 이제 지난해 연말에 이제 알테오젠과 관련해서 특허 소송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슈가 생기면서 알테오젠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제 최근에 올해 상반기에 다시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MSD 머크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의 SC 제형 플랫폼 하이브로자임을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1위 의약품인 키트루다의 SC 제형, 이제 피하 주사 제형 제품을 개발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MSD는 할로자임의 엠다제 특허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서 자사의 이제 특허 분쟁이 생길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고, 이를 이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 특허청에 이제 특허 취소 심판 PGR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나섰습니다. MSD 같은 경우는 할로자임의 특허에 대해 지난해 11월 달에 처음으로 PGR을 제기했고요. 현재 한 13건의 PGR이 진행 중에 있고, 이제 지난달에 이제 할로자임 특허에 대한 특허 무효 심판의 정식 심판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심판이 개시가 된 셈인데요. 이번 이 PGR의 핵심은 뭐냐면은 키트루다 SC 출시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가 포인트입니다. MSD는 이제 올해 하반기에 키트루다 SC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뭐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뭐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도 보여지긴 하는데,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할로자임이 키트루다 SC 제품 출시를 늦추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 판매 금지 자처분 신청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있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도 보여지긴 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이제 하반기에는 키트루다 SC 제품이 무난하게 출시될지 여부를 지켜보는 것이 투자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자님과 첫 번째 이슈로 상반기 바이오 기업들의 흐름 그리고 하반기 IPO를 준비 중인 기업들의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업계 이슈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백신 명가로 부상하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번에는 폐렴구균 백신의 승부수를 던졌다고 합니다. 먼저 어떤 상황인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이제 MSD가 세계 최초로 21가의 폐렴구균 백신을 개발해서 최근에 이제 본격적인 매출을 내기 시작했는데요. 따라서 이제 기존의 이제 20가의 폐렴구균 백신들이 점령하고 있던 시장에서 약간 변화가 예상됩니다. 백신에서 이 가라고 하는 거는 예방 가능한 세균 또는 바이러스의 혈청 수를 뜻하는데요. 쉽게 이제 설명드리자면 가는 가수가 클수록 더 예방하는 범위가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가보다 4가가 더 예방하는 범위가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편하시고요. 이 캡백시브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 20가 백신 대비해서 고령층 또는 이제 면역 저하자에서 면역 저하자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되는 이 혈청형을 추가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21가 폐렴구균 백신 GBP410 개발에도 속도가 붙으면서 이제 21가 백신에도 21가 백신이 점차 시장을 점령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21개의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백신 현재 어느 정도까지 개발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짚어주시죠. 네,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GBP410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임상 3상이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올해 초에 허가를 받았고 미국, 유럽, 호주 등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본격적인 환자 모집과 함께 동시에 뭐 투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GBP410의 차별성은 소아청소년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건데요. 진행 중인 이제 임상 3상도 실제로 이제 디자인도 생후 6주부터 이제 17세까지 총 7,700명을 대상으로 이 백신을 투약하게 됩니다. GBP140을 최대 4회 접종한 뒤 기존에 허가받은 폐렴구균 백신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GBP410은 영유아 소아청소년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특화된 물질들을 좀 포함하고 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7년까지 임상 3상을 완료하고 FDA 품목 허가를 신청해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21가 폐렴구균 백신을 머크가 좀 선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상황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21가 백신 벌써 이제 머크가 상용화를 했기 때문에 먼저 뭐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긴 한데요. 네. 이제 아직까지는 21가 백신으로 개발된 것은 캡백시브가 유일하긴 합니다. 캡백시브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3분기에 FDA 품목 허가를 받았고요. 4분기부터 이제 매출이 좀 발생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매출이 1,470억 원입니다.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뭐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폐렴구균 백신 시장 같은 경우는 화이자의 13가 백신 프리베나 13과 20가 백신 프리베나 20 이 점유율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점유율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하지만 이제 21가 백신 캡백시브를 선두로 해서 이 21가 백신들의 뭐 시장 점유율 공략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머크와 SK 바이오사이언스 21가 백신이라는 것에 공통점을 갖고 있고 이미 시장을 선점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이 좀 차별화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떠한 부분에서 좀 경쟁력이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후발주자인 만큼 네. 경쟁력을 가지고 가야지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에 간략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소아청소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의 역학자료 분석에 따르면은 캡백시브가 예방하는 21개의 혈청형 같은 경우에는 50세 이상의 인구에서 나타나는 폐렴구균 감염의 84% 이상을 차지합니다. 사실상 성인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이 GBP410 같은 경우에는 소아 감염 예방에 최적화된 혈청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 21가 백신의 폐렴구균 백신 시장에서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캡백시브와 달리 이 소아청소년을 타깃으로 하면서 직접적인 경쟁을 피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 폐렴구균 백신 같은 경우에는 소아 시장이 훨씬 더 크다는 분석들이 나오기 때문에 더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백신 시장 규모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소아 시장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소아 시장의 규모가 얼마 정도인지도 궁금하네요. 네, 이제 소아 시장은 얼마나 큰지부터 굉장히 분석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글로벌 인포메이션이라는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은 세계 폐렴구균 백신 규모는
올해 약 13조 원에서 연평균 약 5% 정도 성장해서 2030년에 약 1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제 WHO에 따르면 이제 2023년에 전 세계적으로 매년 160만 명이 이 폐렴균 감염으로 사망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약 100만 명이 5세 미만의 어린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실상 가장 큰 시장은 소아청소년 시장이 되는 셈이고요. 현재 이 WHO 같은 경우는 소아 폐렴균 질환을 백신 접종 최우선순위로 지정하고서 13가 백신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향후 이제 21가 백신이 자리 잡으면은 GBP410 역시 기존의 13가 백신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규모도 좀 괜찮은 것 같고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도 이제 판매를 위한 전략도 세우고 이제 생산도 준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 저희가 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이 생산과 판매 벌써부터 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단단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이 사노피와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것인데 사노피는 이제 GBP410의 미국, 유럽, 아시아 지역의 아시아 지역 허가 절차를 주도하게 됩니다. 또 판매 마케팅까지 담당할 예정으로 이후 이제 백신 점유율을 크게 빨리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후 이제 발생하는 매출은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사노피가 이제 5대5로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이제 안동 공장 백신의 기존 생산동을 3층으로 확장했는데요. 이제 생산 확장된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 GBP410 생산을 위한 전용 라인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품목 허가만 이뤄진다면은 상당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점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과연 폐렴구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시장을 좀 장악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수 기자와 함께 오늘 바이오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일까지인 상호관세 유예 기간의 연장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이를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를 방문한 뒤 워싱턴 DC로 돌아오는 전용기 기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오는 9일부터 각국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일본에 대해 우리는 일본을 상대해 왔는데 나는 합의를 할지 확신을 못하겠다. 의문시된다며 30%나 35% 또는 우리가 결정하는 어떤 수치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지난 4월 9일 상호관세 유예 전 일본에 대해 24%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해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상향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끝난다. 이번 상호관세 조치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역시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돼 있어 한국 수출 기업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가겠습니다.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SK증권 영어부 금융센터 이청훈 차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특징 먼저 점검해보고 가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주목해 보셨을까요? 네,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출회됐다라는 점, 그다음에 미국 관세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더욱더 출회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장 후반에 그나마 조금 낙폭을 많이 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지주사를 비롯한 이제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섹터군들 위주로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HD 현대 건설기계와
삼성전자나 현대인프라코어 합병이 있었고요. 흡수합병이고 사실 이거는 상법 개정을 앞두고 HD그룹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좀 대응한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 정부에서 이제 4.7조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던 넥슨 지분을 매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텐센트는 또 그 지분을 안 산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시장에 이 넥슨 게임즈 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섹터는 선방했습니다. 특히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가 지금 하이브리드와 SUV 차종에 대한 부분이 좀 수출이 그나마 좀 괜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상승이 나왔던 것 같고요. 사실 다른 지주사들 오를 때 못 오른 현대모비스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시장 하락하면서 눈에 띄었던 섹터가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가 과연 이제 시작하는 건지 다시 쉬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건지 네. 그리고 뭐 관세랑던가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오늘 이렇게 좀 상승 나온 거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좀 시장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였다. 그래도 지금 코스피는 좀 낙폭을 만회해 준 거는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양지수가 오늘 꽤 올라오는 모습으로 마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섹터가 움직이는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이정원 차장께서는 어떤 부분 좀 분석해 보셨을까요? 처음에는 오늘은 지주사와 관련된 기업들이 우선 약세를 강하게 보였죠. 개인적으로 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도 시장에 다시 한번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해드렸는데 아쉽게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배경으로는 우선은 지주사가 약하다 보니까 시장에 오를 수 있는 힘이 우선은 없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넥스트레이드가 개장이 된 이후부터 좋지가 않았습니다. 시장은 장 초반에 역시나 안 좋았다는 것. 하지만 이후 삼성전자가 지금 다시 한번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꽤나 많이 올라왔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다음 주 목요일 옵션 만기까지 그리고 내가격 주위에 있는 콜이 되든 풋이 되든 여전히 옵션 가격은 높습니다. 이게 조금 더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장중의 변동성이 커져야 합니다. 오늘이 딱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주는 시장이 장중의 변동성을 조금 보이면서 움직임이 막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인지를 하시고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시장이 현재 시점에서는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지는 못했다는 것. 하지만 다음 주가 되면은 시장의 방향성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역시나 위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콜옵션 쪽에서 오늘은 외국인들이 비록 매도세를 많이 보이긴 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콜옵션을 조금 더 매수하는 그런 힘이 강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한없이 밀릴 만한 그런 장이었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저점 코스피 기준으로 10시 20분에 3032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이후 대략 40포인트나 올라오죠. 이 정도까지 힘을 보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역시나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지주사 약세를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상법 개정과 관련된 이슈가 이제 소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때까지는 시장의 움직임을 조금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되 이제 이게 내일이면 마무리가 되죠. 그러면 내일부터 시장은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관세 이야기가 또 어제와 오늘 다릅니다. 저희 회사에서 오늘 오전에 리포트가 한 개 나와가지고 관세 정책에 따른 대응과 시나리오 크게 세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불확실성을 명확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우선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일본을 대상으로 해서 관세를 대략 24% 정도 부과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배경에는 어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자동차입니다. 우리나라라고 해서 피하지는 못할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관세를 부과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협상력에 따른 것이긴 하나 협상이 마무리되거나 관세 유예가 우선은 마무리된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는 시장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어제 장중에 52주 신고가가 나왔죠. 역시나 그런 장이 결국에는 펼쳐질 것이다. 그리 보여집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이 희비가 지금 많이 엇갈리는데요. 1분기 때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파운드리 쪽에서 실적이 의외로 개선이 지금 잘 안 된다는 것. 하지만 최근에 마이크론이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SK 하이닉스도 HBM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실적이 괜찮은데 큰 틀에서는 메모리 쪽이 업황이 개선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힘을 응축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62,000원이 올해 최고가인데 이 구간을 지금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가 최근에 몇 번이나 보였습니다. 오늘도 오늘과 같은 시장 분위기였다면 해당 종목은 밀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역시나 잘 버팁니다. 며칠 안으로 특정 이슈가 있든 혹은 그게 아니든 시장이 안정화되는 시점에 삼성전자는 결국에는 62,000원을 돌파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 코스피를 한 번 더 끌어올리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 보여집니다. 긴 시간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종목들이 꽤나 흔들리고 있다 하더라도 최근에 시장이 좋았을 때 함께 잘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마음까지 흔들리지는 마시고 조금 더 홀딩하면서 끌고 가는 전략 가져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은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말씀해 주신 대로 장중 한때 3,032포인트까지 밀리면서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지수가 장중에 연고점을 찍으면서 시장 부담이 좀 커지기도 했었고 또 미국의 상호관세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측면도 좀 보였는데 이렇게 1%대 하락폭을 보이다가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하락폭 줄여가는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3,077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0.3%대 약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0.2%대 약세로 많이 줄여가는 모습이고요. 낙폭 많이 줄인 채로 782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천억 원 이상 순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3천억 원대, 1천억 원대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7월 2일) 수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낙폭을 확대했던 우리 시장이 장 막판으로 갈수록 하단을 지지해주며 들어 올리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양시장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긴 했습니다만 장중의 하락폭을 만회하려는 움직임, 긍정적인 방향성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국내 증시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많이 상승했던 지주사 방산주를 중심으로 는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고요. 그동안 좀 안 갔었던 섹터를 중심으로는 상승력이 보였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1%가량 상승했고 그리고 금융지주사들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KB금융지주는 그래도 2%가량 오르면서 마감을 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RG, 넥슨, 하나시스템, 방산주들 전반적으로 조정받는 하루였습니다. 완성차 기업도 괜찮았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까지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차량 판매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면에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일제히 하락했고요. 바이오주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셀트리온이 오랜만에 무려 5.3% 강한 상승 보이면서 마무리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3% 룰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우려가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낙폭이 컸었고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마지막까지 하락을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보겠습니다. 2차 전지도 장중에 하락을 조금 만회해주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물론이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바이오주들 최근 안 갔던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좀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알테오젠이 5% 이상의 강한 상승 나왔고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도 6%가량의 오름세, 삼천당제약도 7%가량의 강한 상승 나왔고요. 미용 관련된 기업을 중심으로는 보합권 혹은 하락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은요.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좀 경색된 모습이 특징적입니다. 전자기술과 제조업 안에 있는 종목군들 대부분 하락을 한 채 마감을 했고요. 게임 관련 기업들도 오늘 부진한 움직임 나온 가운데 넥슨 게임주가 6%가량 장중에는 두 자릿대 강세가 포착되기도 했었습니다. 엔터주도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고요. 전일 강했었던 화장품 기업들 일부 종목으로는 시세 매물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수의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 장중에 3,030선까지 그때까지 좀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결국에는 0.5%가량 하락으로 하락폭을 좀 축소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3,072선에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2%가량 하락하면서 781선에서 종가를 체결했는데 다만 이 하락폭도 코스닥과 또 마찬가지로 많이 줄인 채 마무리가 됐다는 점 시장의 체력이 괜찮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함께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가 3,300억 원가량 있었고요. 개인과 기관의 매수가 나왔습니다. 다만 기관의 매수폭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점은 다소 아쉽고 개인이 그 물량을 소화해 주려고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나 오늘 최근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수급의 방향성이 좀 부재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무려 2천억 원가량의 물량을 던졌다는 점 부담스럽고요. 기관과 개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시장을 좀 만회하려는 움직임으로 이끌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삼성전자 1%가량 상승하면서 오늘도 장 막판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공장 건립에 대한 재개 가능성 그리고 디램 부분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는 2%가량 빠진 채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조금 조정 국면에 들어섰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LG 엔솔, 현대차까지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현대차 오늘 시가총액 5위권 다짐 굳히기에 나서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함께 살펴보시죠. 네, KB금융이 2%가량 강한 상승 보여줬고요. 네이버가 지속적으로 조정받고 있습니다. 급등한 후에 차익 매도 물량 나오고 있고 오늘 4% 가까운 하락. 오후장 갈수록 낙폭이 더 깊어졌습니다. 기아가 오늘 1%가량 강세 나타나면서 오늘 현대차, 기아 일제히 10위권 안쪽으로 들어서는 데 성공을 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1%가량 빠지면서 원전 관련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HLB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하락을 했고요. 오늘 알테오젠의 상승폭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도 일제히 상승하면서 혼조세가 펼쳐진 하루였습니다. 2차 전지가 바닥 딛고 반등하려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 6위부터 10위 함께 보겠습니다. 파마 리서치 1%가량의 조정, 펩트론도 1.6%가량 빠지는 가운데 휴젤과 클래시스 같은 경우 오늘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미용 관련 기업도 혼조세가 펼쳐졌고요. 리가켄바이오도 6%가량 상승하면서 ADC 제형에 대한 기대감, 기술력 갖고 있는 그런 바이오 종목을 중심으로 오늘 다시금 탄력이 붙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오늘 환율 상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김동영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오늘 환율 상황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네,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전날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달러가 하락했다가 아시아장에서는 달러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전일 뉴욕 시장에서는 달러 인덱스 기준 96 레벨까지 초반 레벨까지 빠졌고 유로 및 엔화 중심으로 약세를 계속 보이다가 미국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호조로 보이면서 반등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온 달러 같은 경우에 1353원 4원 레벨에서 오늘 시작했는데 역시나 반등해서 1360원까지 올라갔다가 1360원 레벨에서 중간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우선 미국 경제 지표 우선 졸트 보고서에서 고인 건수 5월 고용 지표 관련해서 시장 예상을 상회하면서 특히 6개월 만에 최대치를 보이면서 예상으로는 고용이 둔화될 거라는 예상을 어긋나면서 이제 달러 약세가 좀 저지되는 모습을 하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펀더멘탈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예 연장을 하지 않을 거라고 또 일본을 협박하고 또 연준 의장을 계속 공격하면서 금리를 내리라고 계속 이제 협박을 하고 있으면서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 커지는 상황이어서 달러 약세의 어떤 트렌드 자체는 변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장에서 1355원 60원에서 시작해서 65원까지 올라갔다가 1360원에서 마감하는 장을 보였는데 외국인 주식 매도가 꾸준히 나오면서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다른 통화보다 더 약세를 보였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을 보였습니다. 네, 달러화가 52년 만에 최대 낙폭을 보이는 등 최근에 달러 움직임 약한 모습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계속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까요?
우선은 달러가 계속 약세를 보이니까 유럽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달러 기축통화의 달러의 위치를 좀 바꾸려는 노력 같은 것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도 유로화를 대신 써라, 혹은 위안화 같은 경우에도 계속 그런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 우선은 금리 쪽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대비해서 미국이 계속 그 미국 금리를 인하를 계속 압력을 가하는 상황이어서 선물 시장에서는 이미 금리 인하가 좀 2번에서 3번 정도가 연내에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인데, 우선은 우리나라를 대비해서는 금리 인하가 더 가깝고, 그리고 관세 쪽 측면에서 보면은 우선 8일 관세 유예 직전까지 협상이 계속 난항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달러 매도 트렌드가 계속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 지표가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 ADP, 금요일 날 또 난판 페이롤, 고용 지표가 미국계 계속 나오게 있는 상황이고, 이것들이 시장에 계속 변동성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에 3,000 위로 올라오면서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어서 1,350원대 강한 지지세가 있는 것이 환율 하락을 제한하는 요소입니다. 사실 하락 트렌드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점점 힘이 약해져 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고용 지표가 좀 견조하게 나오면서 달러 약세가 좀 멈춘 국면에 들어섰는데, 고용 지표 좀 연달아서 발표될 예정인데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줬고, 환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의 매도세 좀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환시장 마감 동향까지 점검해 보고 왔습니다. 오늘 양시장 장 후반에 낙폭을 만회하려는 움직임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파란불 켠 채 마감 지었습니다. 내일장 흐름도 전망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부분 좀 전망해 보고 계십니까? 네, 내일도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의 오늘의 반등이 연속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제 미국 증시가 목요일 날은 이제 조기 마감하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날은 독립기념일로 휴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 변동성이 과연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과 같은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상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은 좀 변동성이 나올 것 같은데 좀 마무리가 되면은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좀 비슷한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수급이 좀 빠르게 이동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앞서 말씀하신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삼성전자를 좀 저도 눈여겨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디자인하우스 관련 종목 중에 AD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네. 해당 종목이 지금 힘이 굉장히 좋거든요. 최근에 어제부터 7월달 들어와서. 근데 거래량도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파운드리에서 뭔가가 좀 얘기가 나와줘야지 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관련된 디자인하우스 기업들 이런 쪽 위주로도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어떨까. 결국에는 오늘은 제약바이오 같고, 만약에 제약바이오가 내일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섹터에서 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반도체 쪽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쪽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제 오는 8일에 2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하기도 하는데요. 관련해서 함께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창훈 차장께서는 어떤 부분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지금 외국인들 수급을 어쨌거나 계속해서 보는 거죠. 그와 함께 제가 차트를 코스피 기준으로 한번 띄워놨는데, 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6월 23일과 6월 24일 이때 딱 갭이 있는데요. 이 갭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오늘도 외국인들이 저렇게 현물 던지는데 이거 무너뜨리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오히려 딱 버팁니다. 지금 며칠 있다가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우선은 있죠. 그러면 옵션 만기, 거기에 변동성 확대, 그 모든 것들이 오늘부터 저는 이제 조금씩 하나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봅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시장은 크게 지금 밀리지 않고 있다는 것. 그래서 외국인들이 내일 장중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현물이 되든 선물이 되든 매수세를 보이는지 여러분들이 꼭 체크할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코스피가 아마 단 1거래일 혹은 2거래일 만에 당장 며칠 전에 어제 기록한 3,133포인트를 돌파를 할 거라고 봅니다. 앞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옵션 만기가 이제 곧 있기 때문에 며칠 안 걸릴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방향은 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거의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이면 다 사라지니까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내일 시장에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그럼 넘어가 봐야겠죠. 본부장님 어떤 종목에 좀 들고 오셨을까요? 네, 바이오를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서 셀트리온 가져왔습니다. 오늘 잘 갔는데. 네, 뭐 오늘 잘 갔지만 그동안 사실 너무 많이 못 갔습니다. 왜냐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1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 움직임은 굉장히 지지부진했습니다. 근데 2분기에도 긍정적인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램시마, 진펜트라, 베그젤마 같은 이런 신규 제품들에 대한 글로벌 처방에 대한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 그러면 2분기도 좀 잘 나오지 않을까. 특히나 진펜트라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주목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셀트리온 주가 흐름 보시면요.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거의 1년 반 동안 좀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모습, 좀 굉장히 큰 박스권 안에 갇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의 약간 거래량은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관세라던가 약가 정책에 대한 변수가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 셀트리온에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 관련 이슈도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셀트리온이 주주환원책에 대해서 내세우고 있고, 만약에 2분기 실적이 잘 나오고 나서 앞으로 전망까지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바이오시밀러라던가 CDMO 같은 이제 실적이 잘 나오고 돈을 잘 버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지금 관심을 가지면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9만 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15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이제는 오랫동안 행보해온 만큼 좀 갈 수 있어야겠네요. 5%대 현재군에서도 넥스트레이드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16만 8,8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청원 소장님께 종목 여쭤볼게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삼양식품인데요. 조정이 이 거래 동안 또 참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실적도 참 좋죠.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으로 1,387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합니다. 55.1% 정도고요. 기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실적은 결국에는 결정이 되겠으나 현재 시점에서 보이고 있는 불닭볶음면에 대한 브랜드 가치는 계속해서 전 세계로 확장이 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수출 물량은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요. 원가 흐름 또한 지금 꽤나 괜찮다라고 하는 평이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는 많이 빠지긴 했지만 실적에 반영이 되는 4월 이후 대략 5월 정도 초까지는 1,400원대를 조금 높은 수준이 평균적인 환율이라고 봐야 합니다. 위안화의 환율도 대략 180에서 190원 모두 상승했죠. 덕분에 환율 효과도 일정 부분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미국과 중국에서의 수출 판매는 계속해서 증가세입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대략 24.8%, 그리고 미국은 42.8%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영향을 미칠 만한 판매량 자체는 현재 시점에서 걱정할 게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원주 공장에서 생산하던 불닭 소스, 이제 3월부터는 밀양 1 공장에서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30억 수준의 소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매출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60억 원까지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 속에서 밀양 1 공장의 생산부는 전량 수출이 됩니다. 그 가운데 최근에 밀양 2 공장이 이제 준공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가동률을 최대한 이런 시점에 최대한 빨리 올릴 겁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결국에는 생산량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생산량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수요가 떨어질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주가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저도 최근에 삼양식품 관련된 리포트는 거의 다 읽어보고 있는데 부정적인 이야기는 사실 없습니다. 리포트 목표 가격은 조금씩 더 올라가는 거죠. 기술적인 흐름도 괜찮습니다. 캔들 자체가 크지 않은 듯 하지만 우상향 흐름이 이렇게 잘 나오는 기업도 없을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그리고 어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한편으로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150만 원, 손절 가격은 120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양식품 불닭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추세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궁금증 많으실 것 같습니다. 목표가 150만 원까지 또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투자 판단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내일장 시장 한 마리 듣고 두 분 보내드려야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떤 메시지 주시겠어요? 네, 뭐 내일장은 아니고 7월을 좀 생각해 7월 보면 봤을 때. 7월은 제약바이오가 꿈틀거린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강조했지만 지금 제약바이오들이 많이 쉬었고 만약에 지금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를 명확하게 제시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월 제약바이오 쪽에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차장님께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예, 저는 시장 반등이고요. 며칠 안에 저는 결국에는 또 한 번 50주 신고가 나온다. 네. 그리 봅니다. 시장을 계속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은 여전히 강하게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 의견 잘 취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내일장도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죠.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